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첫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졌는데 경찰이 16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해 낙태 수술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오늘부터 총파업과 동맹휴학 등 이른바 3파 투쟁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찬을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등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논의할 때 고성까지 오갔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여는 데는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주 연속 상승세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포인트 낮아져 44.5%를, 부정평가는 50% 선을 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8%포인트 낮아진 37.8%,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오른 33.6%로 집계됐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통합 대화를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통합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는데 상황이 이런데도 한국당은 계속 통합을 제의하겠다며 달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때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두환 씨에 대한 8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헬기 사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5.18 당시 주종사 등이 증인으로 신청돼 실제 법정에 나온다면 어떤 말을 할지 주목됩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14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굿모닝 YTN 2부 이어갑니다. 홍콩에서 민주화 시위 첫 희생자를 추모하는 시위가 사흘째 이어진 가운데 경찰이 16살 소녀를 집단 성폭행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성난 시위대는 오늘부터 경제와 사회에 타격을 주는 방식인 3파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강렬한 저항을 이어가는 시위대. 민주화 시위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22살 대학생을 추모하는 시위가 홍콩 곳곳에서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Although we feel sad, we need to continue our movement. So we need to gather together and. 시위대와 사복 경찰 사이에 충돌이 격화하며 폭력이 난무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친중 재벌이 운영권을 가진 스타벅스와 중국계 점포 등을 공격했습니다. 젊은 대학생의 죽음을 홍콩 전역이 애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16살 소녀를 성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 소녀가 지난달 폭동 진압 경찰 4명에게 붙잡혀 집단 성폭행을 당한 뒤 낙태 수술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경찰 측은 관련 주장을 부인했지만 온라인에서 시작된 소문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경찰은 시위 대학생의 죽음에 샴페인을 터뜨려 축하해야 한다는 망언으로 성난 민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경찰 당국은 문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학생과 시민들은 오늘 노동계 총파업과 동맹휴학, 상점 휴업 등 이른바 3파 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시위도 이어가기로 해 더 큰 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집권 후반기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임기 전반에 마친 소회를 밝히고 남은 2년 반의 각오를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경제 문제와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공정의 가치 실현에 대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청와대 최고위 참모 3명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집권 후반기에는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놓아줘야 한다고 말해서 이르면 다음 달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처음으로 청와대 브리핑룸에 나란히 섰습니다. 임기 반환점을 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 후반기 첫날 열린 기자간담회입니다.
노영민 실장은 지난 2년 반을 국가 시스템, 경제 패러다임, 한반도 평화의 대전환기이자 토대를 마련한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경제는 여전히 팍팍하다고 인정하면서 임기 후반기에는 성과로 평가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은 2년 반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는 전환의 힘을 토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청와대와 내각 쇄신에 관해선 일단 공석인 법무부 장관 인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말 힘들다고 털어놨습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 이후 청문회를 의식해 많은 후보군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선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도 동의한 사람들은 놓아드려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법무부 장관 외에 달리 개각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노 실장은 지금까지 전현직 야당 의원 여러 명에게도 입각을 제안한 일이 있다며 우리 정치 현실에서 쉽진 않지만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선 지역구 출마자의 공직 사퇴 시한은 내년 1월 16일입니다. 청문회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이낙연 총리나 유은혜 교육부총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교체 대상 국무위원회 윤곽이 이르면 다음 달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도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긍정평가가 3주 연속 회복세를 멈추고 다소 하락한 40%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조사한 11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를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3%포인트 내린 44.5%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1%포인트 오른 52.2%로 50% 선을 넘었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1.8%포인트 낮아진 37.8%,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오른 33.6%로 집계됐습니다. 바른미래당은 5.1%, 정의당 5.3%, 민주평화당 1.6%, 우리공화당은 1.4%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3주 연속 회복세를 멈추고 하락했습니다. 또 눈에 띄는 건 한국당의 지지율이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본부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지난주가 또 공교롭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마지막 주였는데요. 3주 동안의 이 상승세가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어떤 점이 좀 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됩니까? 네, 지난주에 국정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여러 보도가 중첩되었습니다. 네. 몇 가지를 살펴보면 2주 전에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네네. 이후에 국회 운영위 청와대 감사가 바로 있었는데 여기에서 북한의 ICBM 이동식 발사 능력 논란도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보도는 많이 되지는 않지만 SNS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의 강제징용 해법이라든지 이전 일왕에 대한 사과 편지 논란 등 그 대일 저자세 외교 논란도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국회 운영위 청와대 국감 파행 논란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집값 상승이라든지 자영업자 감소, 경기 둔화라든지 각종 경제 민생 지표 관련된 어려운 보도가 있었고요. 이 외에도 방위비 논란이라든지 압박 논란이라든지 한일 지소미아했던 부분이라든지 여러 어떤 부정적인 보도가 중첩되었는데요. 바로 이러한 요인이 주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하지만 주 후반에는 지지율이 45% 선을 넘어서서 회복세를 다시 보였습니다. 예. 원인으로는 공정사의 이제 반부패 정책 협의회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제 있었는데 여야 5당 대표 청와대 만찬 이 부분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회복세를 다시 보였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회복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영향을 미쳤던 한 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임기 후반기가 되면서 정부와 여당이 여론을 끌어모으기 위한 고심도 깊어질 것 같습니다. 국정 방향성,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 어떻게 잡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최근 임기 하반기, 후반기 국정 방향성에 대해서 여러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 여론조사를 봐도 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경제 민생의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예.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 부분이라든지 공공기관 채용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회 전반의 공정성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도 후반기 국정 방향성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짚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집권 초에 그 6차 핵실험도 있었고 이런 어떤 한반도 평화 위기가 처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든지 예. 이렇게 의욕적으로 어떤 북한의 비핵화와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난 2월 그 2차 북미 회담 합의 결렬이라든지 최근에 있었던 그 스톡홀름 그 실무 협상에 대한 어떤 잘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어떤 남북 관계가 상당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한반도 평화의 부분에 있어서 진전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도 하반기의 중요한 국정 운영의 한 축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짚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진보 보수 어떤 진영 간의 대립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많이 분열상을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어떤 이른바 이제 통합의 리더십이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정부 여당에도 한국당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정 지지도뿐만이 아니라 이 정당 지지율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다시 30% 초중반으로 상승을 했어요. 이 중도층에서 네. 다시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는데 어떤 의미로 봐야 그렇습니다. 할까요? 네, 지금 그 여러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하는 지지율이 한국당의 지지율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리얼미터 네. 기준으로 보자면은 한국당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요인을 저는 봅니다. 하나는 이제 펀더멘털에 해당하는 어떤 맥락인데요. 그러니까 최근 전국을 거치면서 보수층의 정치적 참여도가 상당폭 높아지고 있는 흐름들이 여론조사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여러 쟁점 현안 조사를 해봐도 중도층 내에서 보수적인 성향이 강화되고 있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제 YTN 또 노정명 뉴스소 의뢰로 오늘 오후에 발표되는 세월호 재조사와 관련한 중도층의 인식도 를 보면은 잘 나타나는데요. 아, 예. 이러한 어떤 흐름들이 근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지난주에 그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보수 통합 제안 기자회견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 이후로 유승민 의원과의 통화도 상당히 보도가 많이 되었는데 이른바 이제 보수 통합에 대한 미디어 커버리지가 그 보도량이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이 과정에서 보수적인 중도층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계속 보수 통합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폭발력을 어느 정도 가질 것으로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보수 진영이 이제 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예. 그리고 우리공화당 등으로 분리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예, 주요한 좀 분리의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의 주요 배경인데 예. 제가 보기에는 서로 모인다는 그 자체는 그 내년 총선에 있어서 보수 진영에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 대통령에 대한 국정의 인식이나 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과 연동해서 예. 보수 통합의 파급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제 반면 이제 이러한 어떤 보수 통합에 대한 기대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안보랄까 국정 정반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보수 통합의 파급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예. 보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제 공정에 대한 가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또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탈당파의
내부에서도 그러니까 기득권 탈피라든지 공정 가치를 어느 정도 국회의원 정치인 하나하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있느냐,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그러한 신뢰감을 개개인이 줄 수 있느냐, 이 부분들도 그 향후의 보수 통합의 파급력을 정하는데 주요한 어떤 영향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분석 본부장과 함께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기 후반기 첫 공식 일정으로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했습니다. 선거제 개혁 등을 논의할 땐 당 대표 간의 고성도 오갔지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다시 여는 데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115일 만에 다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3시간 가까이 이어진 만찬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이후 침체된 돼지고기 소비를 장려하자는 의미로 돼지갈비구이와 막걸리가 준비됐습니다.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대화가 시작되며 급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정부 여당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하자 다른 여야 4당 대표가 일제히 반발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황 대표도 맞받으며 고성을 주고받았다고 참석자들은 전했습니다. 황 대표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라는 그런 반론 제기에 대해서 좀 감정이 격해서 고성이 다른 당 대표 오고 갔습니다만 어느 정도 공감을 이룬 부분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은 여야정 협의체의 복원입니다. 대표가 됐건 원내대표가 됐건 5당이 대통령과 대화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 가지고 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지난해 8월 구성에 합의한 기구입니다. 애초 분기당 한 차례 개최가 목표였지만 지난해 11월 첫 회의가 열린 뒤 현재까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 대화를 이어가던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한국당과 통합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총선 전까지 통합은 절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당과 통합은 없다. 휴일에 열린 변혁, 즉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신당 추진기획단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발언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가 개혁 보수의 길을 지향점으로 가고 있다면서 한국당이 아닌 신당을 중심으로 보수 통합이 이루어질 거라는 자신감마저 내비쳤습니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없습니다. 보수를 재건하는 노력은 향후 신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이름도 나왔는데 추진단은 안 전 대표가 추구하던 제3지대 역시 신당을 통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총선 전에 돌아올 거로 생각한다며 12월에 만나러 가겠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이번 선언으로 변혁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과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보수 통합 대화도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국당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한국당은 당내 통합기구인 가칭 통합추진단을 계획대로 이번 주에 발족하고 통합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통합추진단 단장으로 내정된 오선 원유철 의원은 YTN과 통화에서 보수 통합에 대한 의지는 변함없다면서 계속 제의하고 함께하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는 변혁 측 선언에 대해선 신당 추진단장이 신당 관련 얘기를 했어야 한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황교안 대표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던 인재영 입부터 보수 통합까지 번번이 어그러지는 모양새가 이어지면서 황 대표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전력이 있습니다.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대구시당 당원 교육에서 도마에 올린 건 집권 여당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정권 재창출 의지와 관련된 발언입니다. 이전에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20년, 50년, 더 나아가 본인이 죽기 전까지 정권을 안 뺏기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를 작심하고 비난한 겁니다. 결정적인 막말은 택시 기사와 나눴다는 대화에서 튀어나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이래 이야기합니다. 아이, 의원님 틀리십니다. 이해찬이가 그러면 2년 내 죽는단 말 아닙니까? 다음에 황교안 대통령 되겠네요, 뭐까지 거. 그래 이야기하세요. 그 말인데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10만 원 주고 내렸습니다, 택시가. 이 말이 YTN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섬뜩한 발언이라며 한국당에 징계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막말 정치는 정치를 증오와 저주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킵니다. 김 의원은 이전에도 세월호 관련 막말을 공식적인 당회의 자리에서 꺼내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여당 원내수석 부대표로 있을 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특별조사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규정한 겁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고 구성을 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회 예결위원장이자 3선인 김 의원은 친박 주요 인사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있었던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 2심 모두 무죄를 받은 이후 갑자기 경선을 요구해 예결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흐린 하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남부와 충청,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낮까지 이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이어지겠고 그 밖에 중부와 남부 내륙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하늘이 점차 개겠고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서울이 9.1도, 대전 8.8도, 대구 7.3도, 부산 11.8도로 어제보다 3에서 6도가량 높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해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과 광주 17도, 부산은 19도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특히 수능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수능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니까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서해안에 강한 바바람이 불면서 인천 여객선 운항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천항 운항관리센터는 오늘 아침 전체 12개 항로 가운데 인천에서 백령도, 인천에서 연평도 등 9개 항로의 여객선 11척 운항이 통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앞바다에는 어제 오후 6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8번째 공판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는지를 가리기 위해 지난 1980년 5.18 당시 육군항공단 지휘부와 조종사들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갑니다. 전 씨는 헬리콥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사탄이라고 말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최근 전 씨가 건강한 상태로 골프를 즐기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영상이 공개돼 전 씨가 재판에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추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정 교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가족사가 마무리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직접 조사도 초읽게 들어갔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구속시한 만기를 하루 앞두고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다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정 교수 측이 또 건강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구속 전후로 모두 13차례 정 교수를 소환했지만 조사가 중단된 경우가 많아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등을 충분히 조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구속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검찰은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장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가족펀드 투자업체인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여 동생 집에 보관한 의혹 등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방침입니다. 가족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횡령 혐의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 교수가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동원해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한 데 대한 증거인멸 관련 혐의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를 재판에 넘긴 뒤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살 당시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해 조 전 장관의 연루 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자녀의 서울대 인턴 증명서 위조 의혹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일 뒤늦게 서울대 연구실도 압수수색했습니다. 동생의 구속 사유가 된 웅동학원 비리 혐의도 조 전 장관 이사 재직 시기에 발생한 데다 자택 PC에서 관련 소송 문건이 발견돼 검찰이 연관성을 살피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일정이 늦춰진 만큼 검찰이 이번 주 조 전 장관 비공개 소환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 전 장관도 최근 정 교수 변호인단 사무실을 여러 차례 찾아 검찰 소환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소속 가수의 마약 의혹을 덮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 대표가 14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양 전 대표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에 이어 소속 가수에 대한 수사 무마 혐의까지 또다시 수사선상에 오른 양현석 전 대표가 14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 전 대표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경찰 조사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못한 점 이해가 바랍니다.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YG 소속 가수였던 BI의 마약 구매 의혹을 제보한 A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BI 관련 내용도 진술했는데 이때 양 전 대표가 개입해 A씨에게 진술을 번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양현석 대표가 이제 일단은 먼저 했던 게 이제 A씨 핸드폰을 뺏어서 혹시 녹취할까봐. 근데 너 같은 거는 뭐 이게 쉽게 하여튼 불이익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네, 주는 건 일도 아닌데. 양 전 대표는 이 과정에서 회사 돈으로 A씨의 변호사 비용을 대줘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고 수사를 막아 범인 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할 내용도 아직 많아 양 전 대표를 추가로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앞서 양 전 대표를 성접대와 상습 도박 혐의로 2차례 수사했지만 도박 혐의만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기된 협박과 범인 도피 교사 혐의 등은 상습 도박보다 죄질이 무거워 영장 신청 가능성도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형 가구 매장인 이케아 고양점에서 소방장비 오작동으로 고객 수백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안윤학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가구 전문점 이케아입니다. 한창 영업 중이던 저녁 7시 10분쯤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뭐야?
물어보고 올게. 휴일 저녁 매장에 몰려든 고객 수백 명이 한꺼번에 건물 밖으로 몰려나가면서 극심한 혼란이 연출됐습니다. 하지만 불이 난 건 아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이 화재 경보 장비 오작동을 확인했고 영업은 곧 재개됐습니다. 고향 이케아에서는 지난해 7월에도 화재 경보기가 말썽을 일으켜 대피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앞서 6시 20분쯤에는 경기도 평택에 있는 재활용 업체의 야적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고무재질 폐기물들의 불이 붙어 잔불 정리에 애를 먹었습니다. 빗길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제주 서귀포시에서는 516 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불이 나 재산 피해가 났고 14톤 화물차가 빗길 운전부주의로 교차로 신호등을 들이받는 아찔한 사고도 났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몇 년 전 포켓몬고라는 게임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던 증강현실 기술이 우리 생활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게임과 교육, 예술 전시 등 그 분야도 다양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록 만들기를 좋아하는 은찬이는 요즘 살아 움직이는 블록놀이에 푹 빠져 있습니다. 블록을 이용한 AR, 증강현실 게임입니다. 완성된 블록을 태블릿으로 비추면 유령들이 튀어나오고 태블릿을 움직이며 총을 쏴서 잡는 게임입니다. 게임 도중에 블럭의 버튼을 실제 돌리도록 하는 등 현실과 게임 공간을 절묘하게 섞어놓았습니다. 만드는데 재미도 느끼고 오프라인에서도 놀 수 있고 이렇게 게임으로도 놀 수 있으니까 하나를 사면 3가지 재미를 느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AR은 5G 서비스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TV의 홈쇼핑 화면을 비추면 판매 중인 상품이 나타나 만지듯 돌리면서 살펴볼 수 있고 전시된 예술 작품을 비추면 작품 속 금붕어가 살아 움직이기도 합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지도 대신 실제 거리 모습을 띄워놓고 AR로 만든 화살표로 길을 안내합니다. 통일 30주년을 맞은 독일에선 AR 기술이 사라진 베를린 장벽을 재현해냈습니다. 장벽이 있던 자리에서 태블릿을 들면 30년 전 탱크와 군인들이 나타나 냉혹했던 당시 모습을 눈앞에 그려줍니다. Verstehen, wie die Geschichte war. Und das Faszinierende, was ich finde, ist, dass wenn man das Handy weglegt, dann hat man immer noch diesen Eindruck, als ob diese Objekte da sind. 영화나 드라마가 그리는 증강현실의 미래는 더 놀랍습니다. 스마트폰도 필요 없이 스마트 안경이나 렌즈로 볼 수 있는 AR 게임은 디스플레이 안에 갇혀있지 않게 됩니다. 주변 기술의 발전이 AR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증강현실을 위한 핵심 기술들, 즉 광학 디스플레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개발됨으로써 그 활용성과 시장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5G 서비스의 확산으로 고품질의 AR 구현을 위한 통신 환경도 갖춰진 셈이어서 현실에 도전하는 다양한 증강현실 서비스의 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혁신 성장을 위해선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실제로 개선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둘러 정책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에 설립한 한 스타트업입니다. 이 회사가 내세운 대표 상품은 스마트 웨이팅, 쉽게 말해 원격 주문입니다. 소비자는 매장에서 줄을 설 필요가 없고 사업주는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동시에 대기 명단 관리도 간편해져 누적 이용자 수 1,000만 명을 넘길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맞았습니다. 주류 판매로도 발을 넓히려고 했지만 술을 통신으로 팔 수 없다는 규제가 약점이 된 겁니다. 신분 확인을 모두 이중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신을 이용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인터넷 쇼핑과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주류로 스마트 오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만 이처럼 실제 개선이 더딘 이유는 뭘까? 대부분의 규제는 법안으로 풀어야 할 숙제인데 국회 논의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데이터 3법과
탄력 근로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시급한 경제 법안은 각종 정치적 다툼에 밀려 논의에 큰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 정권 후반부로 갈수록 규제에 칼자루를 쥔 부처에 대한 장악력이 떨어진다는 점도 한계입니다. 국회에서 법률로 보호되던 기득권을 법을 개정해서 없앤다는 것은 그 이해관계자들에게는 어떤 권리의 침해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크고요. 최근 들어 한층 심각해진 저성장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스타트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지나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리더십과 정치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열대 작물 수요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처음으로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아열대 작물 카사바를 하우스가 아닌 밭에서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밭에 심어진 작물을 조심스레 캐내고 있습니다. 뿌리가 언뜻 보면 길쭉한 고구마처럼 생겼는데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아열대 작물 카사바입니다. 카사바는 그 크기가 2에서 3m 정도 자라는 단형성 덩이뿌리 작물로 껍질은 갈색이고 속은 흰색인데 주로 탄수화물 공급원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충북농업기술원이 비닐하우스가 아닌 일반 밭에서 카사바를 시험 재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 중순에 카사바를 밭에 심은 뒤 6개월도 안 돼 카사반 한 주당 5kg의 뿌리를 수확했습니다. 1000제곱미터의 밭에 심으면 2톤가량의 카사바 뿌리를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독소 성분은 이제 껍질에 있는데요. 익혀서 먹으면 독소가 다 제거가 되고요. 성분은 탄수화물 한 25% 전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섬유소가 많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고요. 무엇보다 카사바는 가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란다는 점입니다. 카사바 뿌리는 영상 5에서 10도에서 보관하면 3개월 정도 저장이 가능한데 뿌리에는 녹말이 20% 정도 함유돼 있고 당 지수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선정한 세계 8대 농작물로서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등 25개 국가에서 8억 명이 식량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량뿐만 아니라 전분과 주정, 바이오 에탄올 연료 등으로 사용될 만큼 그 활용 가치도 높습니다. 카사바는 노지 재배가 가능하고요. 기타 하우스, 온실 등 이런 에너지가 들어가는 그런 시설들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카사바가 유망하다고 생각되겠네요. 충북농업기술원은 충주와 보은에서 카사바를 실증 재배한 뒤 효과가 좋으면 일반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부인인 배우 윤정희 씨가 알츠하이머로 10년째 투병 중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남편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의 내한 공연을 담당하는 공연기획사는 부인 윤 씨가 최근 딸과 동생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알츠하이머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약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에 시달렸으며 최근엔 병세가 심각해져 주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딸의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국가대표팀이 월드컵 2차 예선과 브라질과의 평가전을 위해 오늘 새벽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했습니다. 아부다비에 여정을 풀게 될 대표팀은 경기 하루 전 레바논으로 건너가 14일 밤 10시 베이루트에서 중동의 복병 레바논을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릅니다. 벤투 감독은 출국 전 인터뷰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준비하겠다면서 레바논과의 원정 경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스타일대로 결과를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높이 249m, 1251개의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는 이색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국내 최초의 수직 마라톤 행사인 하나생명 63계단 오르기 대회에선 영화와 게임 캐릭터 등 독특한 분장을 한 시민 630여 명이 참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남성 부분에선 8분 20초를 기록한 38살 김홍주 씨가, 여성 부분에선 10분 55초에 46살 황정훈 씨가 각각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쇼핑 행사로 자리 잡은 알리바바의 쌍11 쇼핑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1시간 만에 16조 원을 돌파하는 등 폭발적인 판매액을 기록하면서 종전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김영근 기자입니다. 쇼핑 축제가 시작되자 알리바바의 매출액이 무서운 속도로 올라갑니다. 100억 위안, 우리 돈 1조 6,500억 원어치를 파는데 1분 36초가 걸렸습니다. 지난해 2분 5초보다 훨씬 빠른 기록입니다. 거래액은 12분 49초 만에 500억 위안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1시간 3분 59초 만에 1,0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16조 5천억 원을 넘겼습니다. 알리바바 측은 오늘 자정까지 지난해보다 1억 명 더 많은 5억 명이 쇼핑에 나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거래액도 지난해 35조 원을 뛰어넘어 4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넘어선 쌍10일 쇼핑 축제는 지난 2009년 시작됐습니다. 숫자 1이 4번 겹치는 날이라 원래 독신자의 날이란 뜻의 광군제로 불렸는데 이를 알리바바가 쇼핑 축제일로 새롭게 탄생시킨 겁니다. 다른 전자상거래 업체는 물론 백화점 등도 할인 대전에 뛰어들면서 전 중국 차원의 소비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의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알리바바의 이번 거래 실적은 중국 경제의 활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공개청문회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방송 생중계 등으로 미국민에게 직접 대통령의 비밀을 드러내겠다는 민주당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도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입니다. 현지 시각 13일 수요일에 시작되는 공개청문회는 앞서 비공개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인사들의 참석이 예정돼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군사 원조의 대가성을 시인한 윌리엄 테일러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 대행과 조지 켄트 국무부 부차관보가 출석합니다. 15일 금요일에는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가 증언석에 앉습니다. 이어 정상회담을 조건으로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를 요구했다고 진술한 알렉산더 빈드먼 중령 등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주도하는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미국민이 직접 증인과 사실을 판단할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So those open hearings will be an opportunity for the American people to evaluate the witnesses for themselves, to make their own determinations about the credibility of the witnesses, but also to learn firsthand about the facts of the president's misconduct. 이렇듯 공개 청문회가 임박하면서 탄핵 조사와 관련한 인사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 수위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는 스스로 나서라고 했다가 이제는 허위의 인물로 쉬프 위원장은 부패 정치인으로 몰기 시작했습니다. Where is the witness that gave the whistleblower the information? They all disappeared because Adam Schiff is a corrupt politician. He's corrupt. 그러면서도 공화당 의원들에게는 단결을 외치고 있습니다. The witch hunt continues. A lot of witch hunt continues. The Republicans have never been so united.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사임을 불러온 워터게이트 청문회는 시청자 71%가 생중계를 볼 정도였습니다. 그런 만큼 걷잡을 수 없는 여론 악화로 이어지면 내년 대선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도 사활을 건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남미 최장수 지도자인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이 선거 부정 논란 속에 결국 대통령직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볼리비아 일간 엘데베르 등에 따르면 모랄레스 대통령은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0일 대선 이후 부정선거 논란 속에 3주째 시위가 이어지는 등 퇴진 압박이 거세진 데 따른 겁니다. 지난 2006년 볼리비아 첫 원주민 대통령으로 집권한 모랄레스 대통령은 거의 14년 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올해 두 번째 치러진 스페인 총선에서 극우를 포함한 우파 정당이 크게 약진했습니다. 중도 좌파 성향의 사회노동당은 제1당 지위는 유지하겠지만 이번에도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스페인 여론조사 기업과 공영방송이 투표 종료 직후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페드로 산체스 총리가 이끄는 사회노동당은 하원 350석 정원에서 114석에서 119석을 얻어서 제1당이 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1년에 한 번뿐인 오늘은 바로 소중한 우리 농산물 우리 것이 최고야 농업인의 날 오늘은 11월 11일 오늘은 11월 11일 네, 어젯밤 요란히 쏟아지던 비는 많이 약해졌습니다. 강한 비구름은 동해상으로 빠져나갔고요. 현재 충청과 전북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오고 있습니다. 비는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낮 동안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 정도는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 9.3도로 시작해 서늘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 15도로 이맘때 기온보다 높겠고요.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 금요일에는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해안과 해상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낮부터 하늘이 차츰 개겠고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4도에서 7도가량이 높습니다. 서울 10.5도, 청주가 10.1도, 대구 9.4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15도, 청주와 안동 16도, 부산과 울산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월요일 굿모닝 화이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도 부지런히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